상위 1%의 자산가 분들이 한국 국장을 버리고 미국 국장으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주 소액 주주들은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국 시장은.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할 때보다 개인들은 인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한국의 역동성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까놓고 보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이 서로 원래 같이 화합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구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배주주들은 로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개인 개미들은 사실 알기도 힘들지만 뭐 표 외에는 있는 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국에서는 지금 무기가 표심 예, 안 갖춰졌죠. 상법이 개정됐으면 그게 이제 무기가 되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거 계략으로 바위치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자본시장 개혁의 동력도 결국 우리나라는 먼저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국민들과 주주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당하든지 안 하든지. 일본에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같이 활동하는 일본 주주 행동주의 하는 펀드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주요 기업의 소액주주 연대가 다 만들어져 있다. 그 소액주주 연대가 뭐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직접 뭐 의결권 프락시 배틀 하기도 하고 뭐 주주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주 행동을 한다. 일본에도 주주 연대가 있냐? 주주 연도라는 게 있는 나라가 있냐? 그렇지. 일본의 성향을 보면 순종적이니까. 굉장히 순종적이고 의존적이고. 그래서 완전 탑다운으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아베 정부가 기업들 다 모아놓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자본시장 개혁을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탑다운으로. 한국은 일단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완전 바텀업으로 소액 주주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무엇이 어떻게 문제됐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각성하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지배주주들께서 이제 각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이 바뀌고 국회의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텀업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저희는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액주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도 양당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모르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걸 진짜 진심으로 이걸 개혁할 것인가는 이번 회기를 이제 봐야겠죠. 정기국회가 이제 9월 중순에 추석 지나고 열릴 텐데 회기가 시작되면은 이 법안 주주보호 입법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겠죠. 그걸 보면은 정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양당이 이제 지배주주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놓고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기업에서 기업이 잘 되고 주주 가치가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지배주주, 창업주 가문이 지분이 높기 때문에 1번으로 가장 큰 손해 봅니다. 재산이 커지잖아요. 재산이 커지잖아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20배가 올랐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님이 지금 시가총액 자산 기준으로 10위 안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 가문에서 제일 부자 됐잖아요. 제일 부자 됐잖아요. 형제들 중에 완전히 원탑 됐잖아요. 그때 사실 막내셔가지고 그냥 뭐 메리츠 증권 그냥 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가 해라. 우리는 항공사만 할게. 뭐 이런 조정 회장님, 김용범 국회의장님 영입해가지고 지배 구조를 완전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20배 올랐거든요. 가장 큰 득을 본 분이 조정호 회장님. 10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개인 그 자산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힘으로 사실상 재계에서는 거의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름도 잘 안 나셨던 분이 재계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 자산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님이 한 20위 정도시고요. 계속 SK 주가가 내려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서 지금 조정 회장님이 최태원 회장님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세계 넘버 2위의 재벌 거의 지금 이재용 회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만약 삼성물산 주가 계속 안 오르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업 잘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밸류가 계속 올라가면은 역전됩니다. 네. 1번이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과 SKES가 이번 합병하죠. 네. SK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SK온이 지금 차입금 한 20조 되거든요. 돈 먹는 건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럼 만약에 2년 전에 또 3년 전에 그때는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좋았고 배터리에 대한 밸류를 지금처럼 캐즘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캐즘을 어떻게 그 데스밸리를 지나느냐. 그 데스밸리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시 그 장밋빛 그런 꽃밭을 그런 낙원에 이제 도달해서 가나안의 땅에 도달할 것이고 데스밸리를 못 지나면 이제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 데스밸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시장에 낙관하고 있을 때 빨리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SK온을 물적 분할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짜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포럼에서도 반대하고 LG화학이 물적 분할한 걸 보면 엄청난 반발이 들어가면서 빨리 근데 그런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상장도 못 하고 그렇다고 뭐 자본 조달하려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해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하면 SK 그룹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싫고 그 SK의 지분이 희석되는 건 싫고 SK온도 물적 분할로 상장도 못 하고 어지중간하고 하다가 3년이라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적 분할 그러니까 동시 상장 안 되죠. 상장해도 안 돼요. 상장해도 그 밸류 못 받아요. 옛날 때는. 그렇죠. 자본 조달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SK가 갖고 있는 알짜 기업을 최고 알짜죠. 최고 알짜를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SK가 손해 본 거예요. 맞아. 이거 SK ENS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스 회사인데요. 기가 막힌 현금으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산 밥회 같은 회사인데 SK가 지분이 더 높았어요. 그거를 SK온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서 SK 주주들이 사실 더 손해 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계속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자본 조달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자본 조달해야 되는 국면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회사입니다. 회사의 영업 자본 조달 능력이 훼손되고 결국 그것이 영업 능력을 훼손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돼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러면은 못 일어나요. 이거는 지배주주 이해 충돌 이런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회사가 글로벌 경제 살아남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은 지배주주들께서 그냥 지배력 확대, 지분율 확대 이런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일단 더 이상 두산 밥회건을 보시면서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국회의원들의 의식,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학계도 바뀌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법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저희 목표인데 이제는 국민의 의식과 정치권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안 돼요. 안 되면 빨리 주주 이익을 제고하면서 합리적으로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K그룹처럼 SK온을 상장시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빨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올려서 지분 희석을 좀 덜하고 자본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SK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SK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소각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리레이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SK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내려보내든지 SK 이노베이션을 유상증자해서 내려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자본 조달 능력을 제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로비를 한다든지 이걸 거부하고 이런 트렌드를 거부하고 계속 하실 수 있죠. 그런 권력이 있죠. 지금 이 재벌들께서는.
사회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 하면은 한 10년 정도 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10년쯤 지나면은 펀더멘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사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실 자본 조달이라는 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눌러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도 눌려 있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희석이 되거나 이런 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은 뭐 재벌 그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산업 지형 전체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렇죠. 돈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뭐 미국식의 어떤 사실은 지금 세계 탑 10 기업 중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혁신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고. 근데 한국은 혁신 경제의 당장 두 단계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시딩을 하고 벤처 캐피탈을 키워서 잘 키워서 상장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적자를 면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 되면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리스크 테이킹 했던 벤처 캐피탈은 엑시트하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한 자본 조달해서 상장 주주들과 같이 또 상생하면서 더 성장하는 큰 기업으로 나가는 이렇게 되는데 엑시트이 안 돼요. 벤처 캐피탈들은 EV 에비타를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웠는데 상장을 해보니까 에비타가 EV 에비타가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12배로 투자를 해서 15배 정도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엑시트 되는데 상장을 하려고 보니까 상장 기업들은 피어 밸류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요. 상장. 재작년에 정말 웃겼던 게 21년도에 상장 직전이 가장 비싸다. 맞습니다. 상장 직전이 비싸지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긴 전부 할인이야. 맞습니다. 쉽게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식 백화점은 가격이 50% 70% 세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기 그 점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가격이 그냥 제 가격을 받고 있고 이런 웃기는 거죠. 당당한 일이 일어나고. 예, 원래 백화점에서 거래되면은 백화점에서 뭔가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비싸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거꾸로 됐어요. 네. 재래시장에서 10,000원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5,000원에 거래하고 있어. 그 재래시장 사람들이 백화점 입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혁신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그룹도 있고 한국에 정말 좋은 기업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들이 모두 다 할 수 없거든요. 전기차에서 예를 들어 충전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전고차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현대차 그룹을 지원하고 어떤 그 혁신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중에는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또 현대차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똑똑하네 하면 그걸 이제 인수하고 그렇죠. 또는 상장시켜서 더 키우고 그렇죠. 이런 혁신 경제가 토양이 되어 있어야 네트워크 있어야 맞습니다. 에코시스템 있어야 현대차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TSMC 주변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수천 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혁신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처럼 이렇게 상장 기업이 계속 디스카운트 되면 혁신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가 투자했을 때가 제일 비쌌어. 제일 비싸. 그러면은 혁신 경제가 작동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그러면 지배주들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10년쯤 지나면은 일본은 창업적 가문의 지분율이 완전히 희석돼 있거든요. 50% 지분 상속세로 그대로 다 뚜드겨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사실은 상속세로 60%인데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지분율 강화하고 사실은 실질 상속세로 10%도 안 돼요. 지주사 가격 뭐 헐값으로 디스카운트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연부연합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 상속세로 10%밖에 안 되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도 이제 그러면은 뗐다 붙였다 안 되면은 주가를 리레이팅 시키고 상속세를 제대로 거두라고 할 거거든요. 지금 금투세라는 문제도 이 민주당은 뭐 소득 있는 곳에 뭐 소득 세금 과세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이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벌의 창업주 가문들께서 10년 이상 계속 이걸 거부하고 지나면은
폭력적으로 지배 구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창업적 가문을 다 퇴출시켜.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싱가포르나 대만은 창업적 가문이 그대로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주와 같이 상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 이상 다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게 밸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4% 정도 됩니다. 대만 가권 지수의 전체의 시가 배당률이 4% 주주 자산을 빼고 시가 배당률이 4% 되고 있어요. 네네네. 평균이. 야, 그렇죠. 사실은 기업에다 투자했는데 정기예금보다 많이 나와야죠. 많이 나와야죠. 예, 예. 그렇게 돼서 가족이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창업주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빨리 그 결정하시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상생하는 구조로 가셔서 경영 승계를 저희는 창업주 가문의 창업주의 그 창업 정신을 보존하고 경영 승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생하자는 말씀입니다. 상생. 그렇게 만약에 거부하시면은 10년쯤 지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네. 10년쯤 지금 다음 세대쯤에는 완전 폭력적으로 그냥 다 창업주 가문을 다 손떼게 해. 네. 라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업주 가문이 사실은 잘하면 잘할 수 있죠. 왜냐면 내 회사니까 더 손때가 묻었고 그렇죠. 더 애정이 있으니까 잘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회 구조를 통해서 회사가 큰 거고 한국의 인재들을 사용해서 회사가 큰 거니 그리고 또 지분 투자를 받은 거니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예,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걸 뺏어가는 개념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도둑놈 심보로 오래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도둑놈이네라고 인정 그렇죠. 사람들이 컨센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놓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창업주 가문이 네. 한국의 어떤 지배 계층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저는 이거를 깨자고 하는 말씀, 저는 재벌 개혁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생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시면은 국민들이 네. 이걸 언젠가는 이런 지배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그리고 상생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지배 계층에 대한 반감이 점점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국식의 글로벌 자본 스탠다드를 그렇죠. 얘기하는 오히려. 거니까 네. 이 기준이 잘못된 기준은 아니다. 지금 이미 극단적으로.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은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요. 예, 미국으로 아직도 국장에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그다음 국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미국을 하는 게 좋아. 근데 미국은 정말 주주자본 환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90%.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원래 70%가 선진국 평균이고 예. 주주 환원율이 70%일 때 내재 가치와 주가가 일치한다라고 금융과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70% 넘으면은 그게 유지할 수 있다면 7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증시는 실제 미국의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고평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뭐 PER 배수가 27배 그렇죠. 이런 정도가 되니까 과거의 평균은 17배였습니다. 지금 25배. 그렇죠. 과거 평균 17배였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70%입니다. 70%. 그래서 대만이 60%고 거의 대만의 주주 환원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아니 사실상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하러 은행에 예금하냐고 60% 주면은 그냥 그렇죠. 그냥 배당 4% 받지 주가 1년에 한 뭐 10% 오르지만 한 14, 15%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지금 10년 동안 연평균 3%도 못 올라요. 예, 지수가. 제가 봤는데 2010년에 2200이었거든요. 고점이. 지금 2500이거든요. 한 300 올라서 한 15%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럼 한 연복리로 따지면 1%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3%였거든요. 매년 2%씩 손실을 난 거예요. 주주였다면. 맞아요. 한국 주주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유상증자하면 돈 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잘해서 우리한테 리턴이 됐으면 어려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죠. 너도 우리한테 꾸준히 배당도 해주고 현금 우리 살 수 있게 해줬잖아 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 뭐 기업 하시는 분이 더 잘하실 텐데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렇죠. 테이크는 있고 기부는 없네. 그렇죠. 그 사업 같이 했던 친구가 10년 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했는데 네. 때다 보면 자기 지분은 70%인데 이미 40% 뺏겼는데 네. 30%도 100억 밸류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네. 전혀 투자에 대한 보상과 지불을 하지 않는. 네. 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너무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논의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요 감정에 딱 있는 주주들한테 금투세 내 이러면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미 이소영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했다고 원칙 맞는데 그러면 왜 1주택자는 면세시켜주냐. 1주택자는 소득 아니냐 양도소득. 그것도 다 소득 과세야 그러면. 과세라는 것이 정책이고 그때의 상황이나 그 환경에 비춰와서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면 즉 과세보다도 부정적 효과가 많으면 과세 안 하는 거고 과세를 해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소득 분배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더 좋아지면 과세를 하는 거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지 무슨 이것이 어떤 무슨 자연법 원리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이미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1%다 뭐 결국 뭐 0.5%다 소득 내는 사람 5천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뭐 또는 1억으로 올리면 뭐 0.5%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소득 내는 거 관계없다. 그리고 그분들 미국으로 가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터지면은 지휘부가 벙커로 들어갑니다. 왜 벙커로 들어가냐면은 사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최전선을 싸우는 사병들이 그냥 마구 총질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휘부에서 아주 정교한 지휘 체계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고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은 그냥 전선이 붕괴되고 진단 말이에요. 자본시장과 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지점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랜덤하게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 형성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자본시장에도 리더 그룹이 있어요. 리더 그룹이 신뢰라는 크레딧에 기반한 신호 체계가 있고 그 신호 체계가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가 공정하고 효율적일 때 그 가격이 페어한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는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에 물론 이제 펀드는 다르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금투세를 두드려 맞으면은 종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펀드 투자 그러니까 국장에 투자하는 거는 개인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법인들만 투자하는 거고 개인들은 그럼 결국은 국장에서 빠져서 미국장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그 1%의 분들이 전체 자산시장 개인 투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로 클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그분들의 움직임이 자본시장이 주는 그 시그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본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면 뭐 연금이 일단 가장 큰 리더그룹이고 뭐 대형 패밀리 오피스, 드래켄 밀러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뭘 사고 뭘 파고 워렌 버핏 회장님이 애플 반 팔았다고 해서 애플 주가가 그날 하루에 5%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주가가 못 오르고 있고 다 많은 분들이 왜 팔았을까? 워렌 버핏 회장은 왜 팔아?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닌가?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자본시장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리더 그룹인 상위 1%의 자산가 분들이 한국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주 소액주주들은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더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신호체계로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그런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고 자본시장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는 그건 네. 굉장히 의문입니다. 광화문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를 돌아다니면 한국은 절대 신흥국이나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탑 클래스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얘네 되게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국가가 되어 있는데 아니, 자본시장만 자본시장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후진적이지? 그렇죠. 유신 시대의 자본시장 구조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 가서 정말 느꼈는데 한국이 자본시장을 딱 빼고 자본시장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 기적의 나라예요.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국민이고 그리고 한강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한국민의 우수성 그리고 그런 성실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이 글로벌 원탑이에요. 이렇게 균질적이고 문화적으로도 단일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멸종하고 있잖아요. 멸종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멸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저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 젊은 세대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느냐?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미래가 어두우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무슨 수로 자본 축적을 하냐?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본 축적을 합니까?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그냥 어디 제가 그때 막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뭐 변호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한 1억 정도 되면은 2억짜리 전세로 강남에 잠원동에 전세로 한 2억짜리 그러니까 한 35평짜리가 그때 한 1998년도 뭐 IMF가 또 있기도 했지만 직후에 한 2000년 정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이면은 맞아요. 전세로 한 35평짜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 받고 한 2억 정도 벌면 되니까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열심히 둘이 맞벌이해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말씀이죠? 전세가 아니고. 그렇죠. 산다는 전세가 아니고 살다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면은 열심히 벌어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맞벌이해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택도 없는 생각이 지금은 그러면은 무슨 수로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 것이며 무슨 수로 아기를 키우냐고요. 아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산 축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아기도 넣고 일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 축적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몇 살 됐을 때 얼마만큼 이제 축적을 하고 뭐 40 됐을 때 어떻게 되고 그때는 집을 뭐 몇 평으로 옮기고 나중에 60대에서 은퇴했을 때는 부부가 합산해 가지고 뭐 한 10억 정도에 다 빼고 집 한 채 있고 한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고 이걸로 뭐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해야지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플랜이. 그런데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과세는 하기도 하고 지금 초금 목피하고 빈사 상태인데 여기에 또 뭘 뜯겠다고 금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여기저기서 막 끊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애 낳아서 우리 애가 잘 되고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보장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좀 힘들지만 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보면 참 우리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애들도 잘 됐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이렇게 되는데 뭐야 모든 게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고 애 낳으면 더 힘들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큰 돈은 없고 그래서 집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금융 투자로 어떻게 돈 좀 주식 투자로 해서 계층을 한번 판판이 물리고 그래도 계층으로 한번 올려볼까 그래도 여기 하나 남아있는 사닥다리 얇지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그 어떤 그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한 번 더 꺾였다. 그러니까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금투세는 저희는 이거 결국 유예할 겁니다. 폐지하거나 유예할 겁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지난 대선에서 1%도 안 됐거든요. 50만 표가 차이가 나서요.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입니다.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다음 이거 금투세 도입해가지고 주가 밀리거나 그러면은 그분 대통령 못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시거나 주식에서 자리 잡으신 분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지금 금투세 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 더 많아요. 금투세 시행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주식 투자 이탈할 거예요. 네, 그럼요. 이탈 가능성. 다른 때는 이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탈 안 했는데 이번 문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막 이렇게 뭐랄까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막 급속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여쭤봐도 큰 자산 이런 분들이나 뭐 아주 그 젊은 친구들도 물어봐도 만약에 진짜 금투세 도입하면은 다 미국 주식 한다고 하는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혹시 오늘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뭐 꼭 해주고 싶으신 추석인데 덕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상사법 학회가 열렸거든요. 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보호 입법을 주주보호 입법 돼도 결국 소송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런 부당한 지분율 침탈하는 합병이라든지 자본 거래를 막는 가처분, 가처분을 해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수단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입법이 돼야 되고, 결국은 가처분을 하든지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법원의 판결을 바꿔야 되거든요. 미국이 1932년도에 노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때 벤자민 그레엄이 최초의 이제 주주행동주의를 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미국도 50년의 세월을 거쳐 50년 동안 워런 버핏 뭐 이런 회장님들부터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싸워서 1983년도에 와인버거 대 UOP라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결 리딩 케이스가 나왔어요. 주주를 보호하는 리딩 케이스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미국은 주주 가치가 리레이팅 국면으로 들어갔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저희가 이제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한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한 5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한국 국민은 정말 기적의 국문이다. 위대한 국문이다. 이번에 상사법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상사법 학회 천경훈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주류 학자들이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 보호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소송하면은 만약 이런 물적 분해를 뭐 동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 묻든지 하여간 회사가 묻든지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상법 안 바뀌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두산 바켓 이 건에 대해서 그걸 했던 그 이사 명단 뽑아가지고 누군가 두산 바켓 주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이거 우리 주주한테 심리적 피해를 줬으니 해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판사들이 이제는 생각해 본다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이 사실 한국 법 쪽의 리더 그룹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다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 즉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 거버넌스 개혁의 역사가 미국이 50년 동안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5년 만에 해낼 수 있다. 여기서 힘들거나 이번 임기에서 주주보호 입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을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지배 주주가 있는 회사의 계열사 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든지 또는 지배 주주가 없는 반대 당사자 간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든지 상법의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든지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하든지 뭐 공개 매수할 때도 공정 가격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주주보호 입법이 이번 회기에 다 도입이 돼야 돼요. 양당에 사실 이번 정부가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이복현 원장을 봐도 진심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또 이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창업주 가문에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죠. 저희는 이해합니다. 이미 엄청난 특권이 있고 이걸 갖고 지배력을 유지하시면 경영 승계를 해 오셨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영 뺏기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을 보시라고. 대만과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지배력을 완전히 다 상실했습니다. 메가드가
재벌도 해체했지만 그 뒤로도 몇 세대를 지나면서 상속세 그대로 다 두들겨 맞고 완전히 지배를 상실했어요. 대만은 가족 기업이 지금도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대만, 일본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네. 일본의 이 거버넌스나 경제 시스템의 그런 역동성이 죽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탑다운으로 아무리 해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어렵다고 보거든요. 역동성이 대만도 문제가 있지만 대만과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맞지 않은가, 상상할 네. 수 있지 않은가. 네. 경승계를 하시되 주주에게 주고 빨리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저는 일반 주주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고 양당이 의지가 있고 이번 회기에 바꿔야 된다. 네. 이번 회기에 진짜 절호의 찬스고 임박했다. 더 힘을 내시고 더 혹시 또 이렇게 밀당이 있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미국에 투자하시더라도 투자는 미국에 하시더라도 계좌는 이민을 가시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후대에서 먹고 사는 이 땅을 복구를 하고 멸종을 막으려면 우리 이 위대한 민족의 멸종을 막으려면은 여기서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목소리 내시고 금투세 네. 저기 댓글 다시고 또 각 그 의원들께 또 전화하시고 또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들께 또 후원금 내시고 후원금 내시고 네. 이소영 의원이 당내 굉장히 소수 의견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분들께 힘 내드리고 저도 이제 좀 드렸는데 그렇게 드려서 힘을 내시게 또 부도도 드리고 또 우리 지점 형님 댓글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다시고 이런 목소리 계속 내주시고 국회에도 하시고 청와대에도 댓글 올리고 계속 이렇게 계속 임박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번 회기에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네. 자본시장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 재작년에 이거 처음 얘기하셨을 때보다는 힘이 굉장히 많이 네. 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많이 그 시장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 대주주분들도 이게 그 뭐 다 자기 회사 뺏기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부자 되는 방법이시고.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되는 거예요. 몇몇 가문이 뭐 나라 그걸 다 잡고. 진짜. 근데 여기 이걸 잘 하면 여러분도 미국식의 어떤 대자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위대한 기업들이 미국식의 위대한 기업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정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진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대담하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한 그런 경우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규식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